자,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손석희 씨가요. 네. 오줌을로 갔다. 근데 오줌을 왜 그 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서 그 근처에 빌딩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밤에 뭐 교회 문 닫은데 네. 가서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그 주차장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예. 어두컴컴하고 또 찾아가기가 일부러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댓글에서. 예. 근데 저는 이제 손석희 씨가 예. 자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중단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예. 화장실 그 김웅 기자하고 그 녹취록에는 화장실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녹취록엔 또 화장실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노무를 모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노모를 어디다 모시다 드리고 예. 가던 길에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를 갔다. 예. 그럼 우리가 손석희 씨는 노상방뇨를 밤에 10시에 예. 오줌이 마렵다고 그 깊숙한 산에 어석한 데까지 가서 노상방뇨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보통 보면 뭐 그럴 때는 길가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세워놓고, 조금 내려가서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주차장까지 찾아가진 않죠. 예. 자, 이제 또 뺑소니로 또 고발되었으니까 이 뺑소니 부분은 또 과천 경찰서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보냈어요. 아, 그 레카차 기사가 뺑소니로 아니 그 시민단체에서 뺑소니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뺑소니도 또 별도로 고발됐어요. 배임 말고도.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 관련자 이 조사 계획이다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경찰은 이 손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뺑소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됐지만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 사람이 150만 원을 줬다면 사람에 대한 좀 치료 보상 이런 것도 포함된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뺑소니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중죄 아닙니까? 뺑소니로 몰리게 되면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짝 자동차끼리 잠깐 접촉사고 있었는데 모르고 갔다 그래도 또 뭐 다친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갔어도 자기 명함을 안 주고 간 경우에 뺑소니로 돼가지고 큰 그 일 겪는 분들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참 손석희 사건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전번에 19시간 조사를 받고 갔다는데, 이게 19시간 조사를 받을 만한 건수인가요? 그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니까 19시간 조사를 했겠죠. 그 변호사가 10명이라는데, 변호사 10명이 이렇게 변호를 할 건수인가요? 유명 로펌 두 개에다가. 그게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보죠, 뭐. 변호사 한 명 쓰는 것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은데, 이 사건 10명이 있다고 진실이 가려지나요? 변호사 10명이 있다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손혜원이 좀 조용해졌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손혜원 씨의 그 문제를 일반 국민들이 서서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에 계신 목포 시민들 상당수가 손혜원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진실입니까? 안 그러면 언론이 만드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진실로 봐요. 예. 왜냐하면 그 목포만의 특별한 상황도 있거든요. 목포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개발해서 자기는 항상 자기들이 소외당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목포 바로 옆에가 무안 아닙니까? 목포하고 모아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아, 또 다르게 생각해요? 네. 거기에다 전남 도청도 글로 가고, 네, 근데 목포에 또 뭐 근처에 무안공항도 있고. 네, 그 목포하고 모아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보면 금방 아닙니까? 한 10분 아닙니까? 목포가 그렇죠. 목포가 그 일제 시대 때는 광주하고 광주보다 더 인구가 많았던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산업화 시대에 목포가 계속 위축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손혜원 씨를 통해서 이 손혜원 씨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뭔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역에 개발만 되고, 지역에 뭐 관광객만 좀 더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떠한 행각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다 용납이 되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따진다. 우리한테만 지역에만 도움이 되면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자, TK 지역에 저 상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디 잘 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 그 시단위 동네인데 대한민국의 지방의 조그만한 중소도시에 가면 지방에 낙후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낙후됐죠. 목포만 낙후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손혜원 씨 사건이 그 목포 개발을 막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이 더 그것보다 위에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손혜원이 진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해서 예. 그것들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목포 지금 이미 그 지정된 것들이 뭐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목포 개발 계획들은 계속 추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혜원이 정정당당하게 진실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목포 시민들도 거기에 의견을 동참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권력을 끼고 그 실제로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 불리기 행태를 취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진짜 진실이 어떤 건지 확인도 안 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검찰 조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민도가 높다고 자부할 때는 네. 그 민도라는 것은 공정하게 민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5.18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은 목포도 또 5.18에 유공자도 많고 네, 근대 네. 역사 문화구역 안에도 5.18 사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민도가 골고루 높아야지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목포의 그런 부분이 과연 민도라고 할 수 있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목포 시민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의 차원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데 민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주장을 하려면 좀 제가 봤을 때 공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손혜원의 동생 그 손현 씨가 우리 저희 네, 방송에 나온 거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분이 폭로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좀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그 형제지간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지간인데 이런 거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얼마나 그 남매 간의 사이가 나쁘면 그럴 수도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손현 씨 개인적인 용기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목포시에 이제 엊그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을 9시간이 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포 검찰 수사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예. 손혜원 씨를 먼저 압수수색하고 손혜원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압수수색은 그 관청 압수수색은 나중에 해도 그게 뭐 그 안에 손혜원 씨 끈앞을 있지 않는 그대로 자료는 그대로 있을 텐데 먼저 손혜원 씨부터 압수수색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지요. 네. 그래서 이제 목포시는 의례적인 압수수색으로 생각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당황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 드루킹 사건에서도 김경수 압수수색을 안 해가지고 뭐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온다 뭐 어쩐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예. 그 압수수색은 청각을 다퉈서 해야죠. 예. 그래서 왜 목포시를 압수수색할까요? 했을까요? 문화재청은 좀 이해가 가는데. 목포시하고 도면 작성하고 뭐 그런 거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구역을 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에 네, 네. 인위적으로 구역 설정이 변경되고 네. 작성됐나 이제 그런 네. 부분을 보겠죠, 그죠? 네. 자, 박지원 의원이 이제 손혜원이 뭐 목포 나와라 붙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황 사무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민도와 정치인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혜원을 지지하는 수가 다수가 되게 되면 예. 그게 목포의 민도를 반영해 주는 거고, 실제로 또 박지원 씨도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게 이제 박지원 씨가 나름대로 구미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여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판단을 했을지 짐작은 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목포 시민들에게 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안한 것처럼 손혜원 예. 씨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좀 피해 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손혜원이 제대로 지금 본인한테는 수사를 못하고 네. 주변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의혹이 점점 높아가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여러 폭로를 하고 하니까 이제 마지 못해 문화재청하고 이제 목포시만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혜원에 대한 의문은 네. 언론이 보도를 안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언론들이 황당한 게 예. 문화재청장하고 그 손혜원 씨가 같이 목포에 집을 보러 돌아다녔다라는 그거를 왜 기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또 어디 한 군데는 이 전직 무슨 고위 이름이 안 나오고 인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이름이 안 나오더만요. 네. 예. 그 참 희한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이 손혜원 사건 정권이 지금 이렇게 갈 때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는데 전부 내로남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전 정권이 했던 거는 블랙리스트고 예.
김경수의 그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그게 법 적용이 잘못된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전번에 그 댓글 김관진 장관이 댓글 그거는 또 2년 6개월인가 실형을 때렸죠. 예.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다 좋은 의도고 좋은 일이고 그 전에 정권들이 했던 거는 다 적폐인 거죠. 참 그래서 좀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예, 예. 제가 볼 때 점점 의혹이 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 손혜원 씨 특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손혜원 씨가 굉장히 이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수준이. 그렇군요. 네, 네.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지요. 뭐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으면 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야기를 좀 바꿨어요. 네. 건보 재정의 적자가 지금 심각하게 나고 있다 그러죠. 네, 네. 자, 문 정권이 재작년에 출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들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3% 정도 통상적인 인상률을 유지하면 재정 적자가 없고 이 문재인 케어가 유지된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적자가 당장 굉장히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조 몇천억. 1조 뭐 한 9천억 정도나 네. 뭐 이래 적자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케어가 점점 더 여러 수가에 반영되면 될수록 그리고 확대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적자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 잉여금이 한 20조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2018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한 22년까지 네. 정부 추산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에 13조 5천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네.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적자가요. 그래서 결국은 2027년까지는 또 23년부터 27년까지는 5년간은 한 3조 정도 적자. 근데 이게 항상 추계를 해서 추산을 하면 이게 정부에서 추계하는 거는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 개인들 중에 의보로 이 돈을 좀 내는 분들은 굉장히 작년보다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엄청나게들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추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빼먹는 게 또 뭐냐면 급격한 노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감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자꾸 듣는 이야기는 그 MRI를 찍게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싸지면 네. 싸진 만큼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창출되죠. 거는 경제에서 뭐 당연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건데 찍을 필요 없는 사람이 찍게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잉 치료가 발생하고 네. 과잉 진료가 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만 막 적자가 누적되는 네. 식으로 그렇죠.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보장률을 확대해주면 네. 실손보험들은 자기들이 커버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손보험이 즉 이익이 남을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실손보험이 지금 적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전에 예를 들면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MRI가 80만 원을 한 번 찍는데 80만 원이었다.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 실손보험에서 80만 원을 다 지불해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보험에서
60만 원을 커버하고 20만 원을 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실손 보험회사에서는 20만 원만 부담하게 되니까 한 번 찍을 때 60만 원이 남는 거죠. 실손 보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실손 보험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실손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왜 적자가 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손 보험료가 지금 인상이 된다. 적자가 나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참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재인 케어로 또 의료 보험료가 또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걸 갖다가 싸다고 하고 와인 진료가 들어가면서 이 의료 보험료와 실손 보험료를 다 올려야 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제도인가.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꾸 뜯어 고치면서 더 혜택을 준다 했는데 혜택을 주고 나서 나중에 재정이 빵꾸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제도로 바꿔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좋은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균형을 잡아가는 그 정책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당장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혜택을 번다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아니다. 지금 요즘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돈을 자꾸 몇십만 원, 누구한테 뭐 청년수당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 그 일을 정책을 자꾸 하는데, 그걸 하면 당장 받아서 쓰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는, 제일 처음부터 좀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만들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에 1명은 보험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보험금을 번거롭다고 청구를 안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손보험도 적자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으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책을 한 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마음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왔는데 지난주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책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셨거나 아니면 알아들으셨어도 좀 다른 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책도 얇거든요. 200 몇 페이지인가? 조금밖에 안 돼요.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불교의 선 이야기입니다.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출판사는 허미 출판사이고요. 저자는 무각 스님입니다. 스님이셨구나. 저랑 말씀하는 그 이야기 풀어가는 내용이 너무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마음 공부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현실 속에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찰자, 바라보는 자, 지켜보는 자, 또 제가 메타인지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컵을 들고 차를 마시면 컵을 들고 차를 마시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차를 마신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를 계속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거를 내가
관찰자가 돼서 알아차리면서 화를 주시한다.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그 실제로는 마음 공부하는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고 오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켜볼 수 있으면 자기가 반응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반응을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감정 주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도 이런 거를 자꾸 해보세요. 군화요법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내가 차를 마시는구나. 스스로 어떤 화가 났으면 내가 화가 났구나.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군화로 붙여서 언어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언어화 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또 제3의 관찰자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이 계속 커 나가거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그전처럼 풍덩 빠지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화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화를 조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 네. 자, 저도 화가 나면 잘 자제를 못 하는데, 저도 제가 화가 났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 네, 났구나.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